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이야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먼저 기자들부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출입하는 신현정 기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이은정입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빨라지는 공천식에 물갈이는 진행 중,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총선이 이제 5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53개나 되는 지역구의 여야가 과연 어떤 후보들을 선보이게 될 것인지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공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종 후보를 누구로 선정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야는 먼저 후보자 면접부터 실시하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달 초에 면접을 마무리했고 국민의힘은 현재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정 기자, 연일 면접장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공관위는 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내일 토요일까지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각 지역별로 나눠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획상으로는 사실 오전 9시에 시작해서 네. 오후 6시쯤이면 끝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 어필을 해야 되는 후보자들도 많고 또 아무래도 돋보이고 싶어하는 또 후보자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 시간에 맞춰서 끝난 날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네. 제가 경험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자들이 이렇게 공관위원들이 면접자로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 있고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서 되게 다대다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다대다 형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들어가서 1분 동안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공관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한 후보자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개인당 아무리 길어도 5분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면접을 끝나고 나오는 후보자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시간이 짧았다. 자기 어필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면접 결과가 공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후보자들은 생각할 테니까 이 면접 과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 면접할 때 보니까 정말 후보자들끼리 면접장 안에서도 막 신경전 벌이고 분위기가 뜨거웠어요. 국민의힘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입 기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을 끝나고 나오는 후보자들을 한 명 한 명 잡아서 이제 어떻게 면접을 했는지, 네. 어떤 질문을 받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자가 많은 지역구에 출마한 인사들은 나는 절대로 다른 지역구에 갈 수 없다. 이런 의지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직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과 또 전직 장관이 모인 서울, 중구, 성동, 을이 마침 그런 지역구인데요. 후보자들의 발언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역구 조정 생각이 있느냐 해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지역구 조정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신청한 제가 조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면서 오늘 유세를 가야 되는 게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이 3명의 정치인들 모두 다 이 서울 중동을의 지역구를 이제 기반으로 둬서 성장해온 정치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상욱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출마의 기회를 얻게 된 이 후보들인데 이 출마 지역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후보자 모두 사실 서울, 중구, 성동, 을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네.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하태경 의원은 원래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였어요. 그래서 서울로 옮길 때는 처음에는 종로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 중구, 성동구, 을로 이제 지역구를 바꾼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에서 이 새 인사에 대한 지역구를 바꿀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한테도 그래서 이 질문들을 물어봤었어요. 네. 이 지역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지원자들이 몰린 경우에는 재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중구, 성동을도 이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이 세 후보자들 중에서 어떻게 지역구가 배분이 되고 또 재배치가 될지는 나오지가 않아서 앞으로의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장 보니까 좀 재미있는 부분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이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온다던가 파란색 옷을 입고 온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완전히 빨간색 물결이던데 실제로는 좀 어땠습니까? 실제로도 그랬고요. 네. 저희도 이제 뭐 기자 면접을 본다거나 이제 취업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제 면접을 볼 때 인상을 좀 강하게 그렇죠.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입고 가거나 아니면 좀 포인트를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공천 면접도 비슷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깔끔한 복장을 입고 온 그런 후보자들도 있었던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당 색깔과 깔맞춤을 해서 준비를 해온 그런 후보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이제 특이한 경우들도 몇몇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이제 당 빨간색 점퍼를 입고 온 그런 후보자들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면접장 사진을 좀 보니까 이렇게 판다 탈을 쓰고 나타난 후보자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반 판다가 아니고 푸바오였는데요. 아, 네. 네, 이제 그 에버랜드가 있는 지역구에 출마한 이제 후보자가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용인 을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이제 하면서 좀 각인을 시키고자 푸바오 탈을 직접 준비해서 면접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정치 신인이라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보물인 푸바오를 들고 오면 좀 더 면접 때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탈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면접 때 쓰진 못했지만요. 네,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좀 이목을 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소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많이 봤는데 저렇게 공천 면접장에 탈을 쓰고 온 거 처음 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저렇게 팬더 탈을 쓰고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이제 후보자는 어깨띠나 아니면 자신이 후보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시물을 착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표시물 규정이 이제 가로 1m, 세로 1m가 넘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보면 탈은 그 1m, 1m의 그 면적에 들어가는데 푸바오의 형상을 한 옷은 그 형상이 넘어서 네. 그러니까 규격이 넘어서 옷은 착용을 못하고 유권 해석에 따라서 탈은 착용이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어떤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네. 뭐 푸바오 복장까지 하고 선거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탈은 가능하다. 선관위가 이렇게 규정해줬다.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 상황 좀 짚어봤고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은장 기자,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문학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권유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NS에 이른바 비선 조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비선 논란, 문학진 전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형님이 꼴찌했대요. 라는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는 건데요. 문 전 의원이 출마한 경기 광주 을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경쟁 후보보다 20%포인트 넘게 진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문 전 의원이 네. 안규백 전 전략공천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당에서 그런 조사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럼 경기도가? 라고 대꾸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경기도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당의 다른 단위에서 연락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략공관에서는 경기도 광주에 대해서 전화를 돌려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경기도라는 얘기는 한 바가 없어요. 저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학진 전 의원이 올린 SNS를 보고 비판을 한 거를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문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신들의 어쨌든 측근을 좀 꽂으려고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있나요? 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조사는 당에서 한 공식 여론조사다라고 확언했습니다. 또 문 전 의원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도 극우 유튜버에 빗댈 정도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문학진 전 의원 주장보다 더 비선 논란을 키운 것 바로 심야 회동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 818호에서 공천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당사자들 어떤 입장 밝혔나요? 네, 일단은 이 비선 논란에 기름을 부은 네. 게 이제 어제 나온 이 보도가
가장 컸습니다. 이제 이 대표가 심야에 이른바 친명 의원 몇몇하고만 현역 의원 컷오프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네. 건데요. 저도 이제 해당 기사에 나온 이제 이름이 거론된 참여자들한테 직접 이제 전화를 돌려봤는데 이제 극도로 답변을 아주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전화를 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요. 문자로 답장을 줘도 이제 지역에 있어서 내용을 모른다는 약간 아리송한 답변을 주시면서 이제 취재에 잘 응하지 않았는데 이제 해당 참여자로 지목된 김병기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각각 공식 석상이나 라디오 언론 인터뷰에서 이 모임에 아예 참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조차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오늘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가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자기의 참모들이나 측근들하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보도 공유하면서 공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데 그럼 당사자들이 굳이 입을 다물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저도 참 이렇게 취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말을 아끼는 이유가 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모임에 참석한 이 참석자 면면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공천, 이제 그중에서도 현역 의원 컷오프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인데요. 공식 기구인 공관위에서조차 정확한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자들에게 굉장히 함구령을 내리는데 이렇게 비공식적인 라인에서 논의를 했다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무리 국민 상식에 걸맞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서 벌써부터 노웅래 의원이 SNS에 명백한 밀실 논의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의 지도부로 불리는 최고위원 중에서도 이런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당내 상황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서도 실제로 이런 식의 비선 조직 회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문학진 전 의원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면서 물갈이 총대를 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전화가 올까 봐 민주당 의원들 좀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실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도 굉장히 그런 기류가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세수를 세부대에 담자고 하면서 이 대표가 요새 전화를 돌리느라 아주 분주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 출마자들 혹시나 이 대표의 전화를 받게 될까 봐 아주 조마조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의원들과 통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화를 받은 의원들을 취재해봤는데 이 대표가 대놓고 불출마를 얘기하지는 않았다면서 이제 일단은 총선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게 대체적인 의원들의 반응인데요. 이 대표가 일단 직접 불출마를 언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봤는데 자신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현역 의원들에게 대놓고 불출마를 권유하는 게 아무래도 이중잣대라는 이제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제 전화만 돌린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그냥 넘어가자니 이제 여당과의 공천 쇄신 경쟁에서 굉장히 밀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하는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이 민주당은 이제 벌써부터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광진 을에 출마했던 김상진 후보가 컷오프 결정에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오늘 오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에 이제 인천 부평갑인데 이제 여기에 영입 인재인 노종면 전 YTN 기자가 전략 공천이 된 상태인데요. 근데 오늘 이성만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 단일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과정이 이제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천 자금에 좀 신경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공천 파동 하면 좀 상징적인 장면.
2016년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 이른바 옥새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기억을 네. 하실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내 계파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에 당시 김무성 대표가 공천 후보자 추천지에 날인을 거부하고 이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덕으로 내려가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이제 표현도 나올 정도로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공천만큼은 정말 체계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 발표를 할 때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지역구를 발표할 때든지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해놓은 평가 기준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공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심사에서 컷오프됐던 김성태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반발을 하다가 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고 이제 선배로서 역할을 하겠다면서 7선을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던 김무성 전 대표도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7선 도전을 접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공천 심사 기준 자체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반발이 적다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여야 공천 상황 좀 짚어봤고요. 빠르게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영화의 정치학 여야 표심을 잡아라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난데없는 영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영화냐? 신 기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 영화 보기 인증 미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이제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저번 주부터 잇따라 관람 인증 그리고 후기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경준 의원은 오늘 이제 구민들 그리고 당협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같이 관람하는 행사를 기획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 의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강남구 도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 시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구민들이 많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이 행사를 이제 주최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도 이 영화를 보고 SNS 후기를 남겼어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초를 세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커다란 공을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유상범 전 의원도 이제 SNS에 후기를 남겼는데 근현대사 왜곡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출연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짠가요? 네, 저도 사실 아직 그 다큐멘터리를 안 봐서 직접 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화 중간에 직접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맥락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지난해 7월에 제주도에서 한 포럼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을 언급하는 그런 그랬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그 당시의 발언이 영화 중간에 삽입이 됐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던 12일에 직접 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후기를 잠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실제 그분이 이뤄낸 공과를 모두 감안할 때 좀 박하게 되어 오고 폄훼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이지만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도 지난 14일에 영화관을 찾아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후기를 남겼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우리가 모두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당의 핵심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국민의힘 움직임 바라보는 민주당 반응도 좀 궁금해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굉장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이 4.19 혁명과 3.15 부정선거와 같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지우고 공만 지켜 세우는 총선용 이념전쟁에 나섰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진영의 표심을 이렇게 결집하려는 역사 왜곡이라고 공세를 펼쳤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총선 승리가 급하다고 해도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대통령, 국민의 손에 쫓겨난 대통령을 내세워 국민을 편가르고 총선을 치르겠다니 국민의힘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쟁 네. 관람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이제 관람 인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에 대한 관람 인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주년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게 설 연휴 마지막 날에 박주민, 장경태, 전용기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당원들하고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단체 관람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관람객들이 한 100명이 넘게 모였다고 전해 들었고요. 이제 관람 후기를 통해서 독재에 맞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려서 이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다는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영화를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했습니다.